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쉬었죠? 자, 잘 쉬었으면은요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상 이론의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 이론은 2단계 게임이에요. 협상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제 1단계 레벨 1 게임이라고 하고요. 잠정적 합의안을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 뒤에 의사결정자들이 있으니까. 이 잠정적 합의안을 내부적 이해 당사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게 제 2단계 게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1단계, 2단계고요. 여러분, 국가 간의 협상에서도 1단계, 2단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과 베트남과 국가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잠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중국이랑 진행해서 FDA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도요. FDA 협정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미국이랑 FDA 협정이죠. 자유무역 협정도 역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뭐 다 그래요. 이런 면에서 뭐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협상 당사자가.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거의 전권을 가져와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실 합의하면은 뭐 내부적으로 승인을 못 받는 경우 사실 거의 없어요.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복잡하죠. 이런 면에서. 미국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2단계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뒤에 의외로 재밌는 예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한미 FTA, 그죠? 우리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죠? 네. 이걸 가지고 우리 트럼프가 굉장히 시비를 걸었죠. 불공정하다. 그때 합의하지 말든가 왜 그래 또 지나고 나서, 그죠? 어쨌든 당시 민주당 정부였고요. 미국은 이 FTA 협상을 꽤 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요. 막판에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씨가 한때 우리 강남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떨어졌었죠. 어쨌든 그분이 당시 협상을 되게 잘했어요. 미국이랑 굉장히 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딱 1년의 협상 과정을 거쳐서 2007년도 4월에 이제 딱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간 합의예요. 그러면 이제 김종훈 씨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 이제 1단계 협상을 딱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은 그 2단계 협상이 남은 거죠. 이걸 가지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은 굉장히 복잡하죠. 내부적으로 여러 세력들이 또 있잖아요. 특히 반미 세력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제적 이슈인데 굉장히 정치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미의 FTA 협상은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안에 농산물과 그 다음에 축산물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장 누가 반대하냐면 농민 반대하겠고요. 또 반미랑 연결된 시민단체들도 반대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조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비준할 때까지 무려 얼마나 걸렸죠? 회수로는 4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굉장히 잡음이 있었던,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은 또 본인이 또 반대한다고 막 해서 이렇게 국회 안에서 체류탄을 터뜨리고 막 이런 또 일도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2단계 게임이 훨씬 더 어려워요. 2단계 게임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예요. 요거 합의한 게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비준은 이명박 정부 때 했죠. 일단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레벨 2 게임이 훨씬 어렵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국가만 그러냐?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지금 잘 나가나요? 한동안 잘 나갔었죠. 혹시 중국 학생들이나 베트남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반도체 그 투톱이 있잖아요. 투톱이 그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예, 물론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잘 나가죠, 물론 그죠? 예, 삼성전자는 말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최소한 뭐 우리과에서 석박사를 하실 정도면 다 아시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그 하노이 근처에 굉장히 큰 베트남 투자를 해가지고요. 예, 전체 그 베트남의 GDP 한 10%를 삼성전자가 담당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고요. 하이닉스는 그 공장이 이천에 있고요. 그리고 청주에 있습니다. 예, 역시 반도체를 만드는데 메모리 반도체 만들죠. 예, 그리고 물론 뭐 잘 만들고 전 세계 물량으로 따지면 물론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사인데요. 사실은 과거에 요즘에 이제 SK가 인수해서 나름 잘 나가요. 근데 하이닉스가 그 저기 IMF 지나면서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는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이닉스가 당시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원래 하이닉스는 LG 반도체를 모체로 합니다. 물론 현대가 인수를 중간에 했고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IMF 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금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떨어졌고 시설 투자비 많이 해놨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뭐 격세지감을 좀 느끼겠지만 당시에는 하이닉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많이 요즘은 좀 격세지감이죠. 미국에 잘 나가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매각 협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매각 협상을 했겠죠. 해가지고 다 합의까지 끝내놨어. 합의까지.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이사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요. 뭐 지나고 보니까 이사회에서 부결된 게 잘 된 거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헐값에 나갈 수도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운영했으니까 뭐 요즘은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역전은 했지만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2단계 게임이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죠. 마이크론이랑 매각 합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렵게 정말 아주 어렵게 협의까지 해놓고 막판에 이제 그 2단계 게임 가서 부결되는 이런 경우를 보면은 퍼트남의 2단계 게임 이론이라는 게 적용되는 분야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 보시면은요, 그 2단계 게임을 보면은 퍼트남의 4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게임과 2단계 게임의 4원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원칙이에요. 이걸 좀 아시면은 이걸 좀 한 번쯤 이게 체크해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원칙 1, 1단계 게임과 2단계 원칙은 상호작용한다. 두 게임이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행된다. 그렇겠죠. 그죠? 예, 요걸 좀 염두에 두면 편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상대편을 이기려거나 상대편한테 뭘 얻으려고 막 몰두하기보다는 뒤에 2단계 게임 협상을 염두에 두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국내 이해관계자, 뭐 이익집단이라고 하는데요. 는 1단계 게임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요. 아까 한미 FTA 과정에서요. 뭐 또 굉장히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뭐 시위하고요. 뭐 로비하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그 한중 FTA 협상을 보통 참여하려면은 그 거기 뭐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요, 공무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다른 나라 협상들 안 읽거나 다 공부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한미 FTA 저희가 7년에 한미 FTA 했었죠, 그죠? 그리고 한 EU FTA도 했었고 한중 FTA도 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개 중에 우리나라 각각 국민적인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FTA가 뭔지 아세요? 과연 한미 FTA일까? 안 그래요. 한 EU FTA예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개방폭이 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있어서 더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
삼겹살 먹을 때요, 돼지고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혹시? 국산. 아니 물론 국산 집도 있어요, 그죠? 비싼 집들. 하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우리 대학가나 뭐 이런 데 가면 싼 삼겹살 먹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분식집 가서 제육볶음 먹잖아. 그때 잘 한번 보세요. 삼겹살이 어디 산인가? 미국산이에요? 수입산이긴 수입산인데 어디서 수입하죠? 놀랍게도 벨기에산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벨기에가요 돼지 정말 잘 키워요. 그래서 한 EU FTA 할 때 그게 있었거든요. 예, 거의 관세 조금 내고 들어와요. 한참 지나니까 거의 우리나라 이 돼지고기 시장은 벨기에산이 석권한 거예요. 아니 이 여파가 한미 FTA에 비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한 EU FTA가 훨씬 더 메가톤급 파장이 있었는데요. 있는데 한미 FTA 할 때요, 이 시위 횟수가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1000몇 회예요. 1년 동안에 1000번이나 시위를 했어요. 1000번이나. 누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근데 한 EU FTA 진행할 때는 시위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세요? 놀랍게 3건이야. 놀랍지 않나요? 이거 보면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죠. 우리 미국이랑 FTA라는 게, 그죠? 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로 이해관계자일까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자는 아닌 거 맞고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겠죠. 이거 이런 말 하긴 유튜브에 공개되면 하기야 대학원 수업이니까 뭐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내 이해관계자들이요, 혹은 이입시장들이 1단계 개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능한 협상자는 1단계 게임에서도 수시로 2단계 게임의 이해관계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협상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맞아요. 네. 유능한 협상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봤잖아요. 한미 FTA 해놓고 4년 후에 비준 났어.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랑 협상을 어렵게 했는데 이사회에서 또 부결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협상자는요, 1단계랑 2단계랑 동시에 이렇게 이거를 본다. 예, 이렇고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협상에서 1단계 게임보다 2단계 게임이 더 힘들어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2단계 게임이 훨씬 더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원칙으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2단계 내부 협상 게임의 이제 5가지 요소를 결정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그래요. 협상 사안의 성격이나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응, 정치 사회 이슈와 리더십,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난이도가 높아요. 협상 사안이 이질적이야. 당연히 협상 난이도 높겠죠. 내부 관계 반응이 비대칭적이야. 그러니까 반대 있고 찬성이 있고 완전히 달라. 우리 아까 말한 한미 FTA가 이랬다니까요. 당연히 경제인들이나 또 뭐냐면은 그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비교의가 있는,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등등 뭐 이런 데들은, 또 자동차 이런 데들은 당연히 한미 FTA 찬성하죠.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비대칭적이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농민, 축산업자, 그리고 제약업자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랬습니다. 예, 당시는 반대했었어요. 제약업자들도.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역전이 됐지만. 그리고 정치 사회 이슈화할수록 더 어려워요.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는 정치 사회 이슈화가 굉장히 됐죠. 반면에 한 EU FTA는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가 훨씬 더 어려웠다는 거고요. 리더십으로 따지면은 리더십이 약할수록 되게 어렵죠. 그죠? 예를 들면 지도자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야 이건 여기가 맞아!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끌고 간다면 오히려 협상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진 않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게임이라는 게 극명히 이제 그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고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그 만장일치 구조나 내부 의사결정 참여자가 많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 GM 대우 협상 과정에서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할게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만장일치보단 다수결이고요. 내부 의사결정 참여자가 적은 게 훨씬 더 그 협상의 난이도가 쉽다는 거죠. 여기 잠깐 몇 개 써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상 사안의 성격을 보면은 외부 협상이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면 내부 협상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 이제 위너랑 루저랑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훨씬 더 어렵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한미 FTA도 일종의 이제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로섬 게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비교의를 갖는 거는 상대편 시장을 많이 열면은 승리하는 거고, 우리가 열의가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승리로 본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려워져요, 협상이. 반면에 협상이 쉬운 것들은 이제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비준 과정이 비교적 쉬워진다는 거고요. 북한이랑은 좀 다른 얘기겠죠. 이거는요. 예, 이거는 뭐 신뢰성의 문제가 사실 제기되다 보니까 이건 북한이랑은 좀 다른 이슈고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응 중에요. 이제 내부 승자가 침묵하는 경우는 내부 협상이 더 어려워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한미 FTA로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한미 FTA로 손해를 보는 비율로 따지면 한 9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90%가 이득을 봐요. 근데 90%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침묵을 해. 그러면 손해를 보는 10%의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면은 10% 쪽으로 정책이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득을 보는 대부분 사람들이 침묵하는 구조면은 굉장히 협상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슈가 정치 사회 이슈화가 되면은 굉장히 협상이 어려워져요.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가 훨씬 어려웠어요. 한 EU FTA보다. 한 EU FTA는 오히려 쉬웠어요. 왜냐하면 정치 이슈화가 돼 있지 않아요.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파장은 훨씬 더 우리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정치 사회 이슈화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쉬웠다는 얘기죠. 쉬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협의에 이르기가 쉬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때문에 그 2단계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이 얘기는 다음에 해야겠는데, 게임 이론은 너무 그 이야기가 장황하게 돼가지고요. 뒤에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자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GM 대우 아세요? 외국 학생들은 잘 모를 테고요. 한국 분들은 다 알죠. 우리 GM 대우 차 다니잖아. 요즘은 이제 GM 대우라는 거를 브랜드를 떼고 이제 쉐보레 이렇게 해가지고 팔죠. 우리 GM 대우 공장은 어디 있어요? 이제 대우 이름은 안 쓰기로 이제 했고, GM 공장은 우리나라에 부평과 군산에 있죠.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 군산에서는 이렇게 승용차 200개 나오고요. 승용차를 주로 이제 부평에서 만들어요. 인천에 가까워가지고 우리는 그냥 인천 공장 이렇게 보통 말하죠. 정확히는 부평이에요. 자, 대우는 대우그룹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IMF를 맞이해서요,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대우그룹이 해체가 됐어요. 이제 해체가 돼가지고 대우차는 완성차 업체고 거기 자산이 많이 있잖아요. 공장도 있고 그리고 나름 대우차가 유명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하는 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이 케이스는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요. 우리가 협상에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미국 협상학 교과서에도 나와요. 하도 유명한 케이스여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사실 스토리입니다. 당장 보면은요, 협상이 꽤 오래 진행됐는데 우리 협상 대표는요, 대우의 협상 대표는 무려 6번이나 교체됐어요. 6번. 미국 애들은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어요. 일관적으로 누가 협상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미국 애들이 잘하겠죠. 사안을 당연히 다 알고 있잖아.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최종적으로요, 그 이 자동차를 대우 자동차를 인수한다는 그 회사가 GM만 남았고요. 이제 GM이 이제 대우랑 협상을 합니다. 근데 대우는 아까처럼 이 복잡해. 뭐냐면 내부 협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게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는 당연히 GM이랑 협상할 때 어떤 포지션이에요? 심플해요. 우리 회사 가치를 더 많이 받으면 돼. 그죠? 또 하나, 고용 승계도 거의 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 두 가지가 협상 목표예요, 대우에. 근데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지, 대우에? 누구냐면 채권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대우 그룹이 해체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우 그룹 뒤에는 누가 있냐면 채권단들이 있는 거야. 채권단 대표가 누구냐면 산업은행. 근데 산업은행만 있나? 내부 이해관계자가? 아니야. 누가 있어요? 지역 주민도 있어. 또 노조도 있어. 또 정치인들도 있어. 또 시민단체도 있어. 아휴, 내부 이해관계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러니까 협상이 어려워.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가볼게요. 일단 노조가 단일한 입장이면 좋은데 이 대우랑 GM이랑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노노 갈등이 있어. 노조랑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노조는 게 영어로 유니언이죠. 레이버 유니언이고요. 중국어로는 꽁회라고 해요. 예, 꽁회. 예, 이게 그 노조예요. 노조. 꽁회. 예. 그 꽁회이랑 노조랑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면 일단 이제 그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GM 입장에서는요. 뭐냐면은 그 당연히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겠죠. 그죠? 인력을 감축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냐,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해외 매각을 할 거냐 말 거냐, 구조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인력 감축에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아니 뭐 막 이런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 11월에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요, 대우랑 GM이랑 한 3,500명 정도를 감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노조가 성격이 좀 다른 게 창원이나 군산 노조는 조금 온건 노조야. 얘들은 찬성했고 부평은 강송 노조거든요. 얘들은 또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내부가 더 어려워. 자, 3,500명 합의할까 말까 이거를 계속해서 노조랑도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니까 당연히 대우 협상이 잘 됐을 리가 없겠죠.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채권단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 GM이 협상을 하는데요. 원래 포드랑 하다가 포드가 이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채권단 중에, 채권단이라는 거는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 중에 산업은행이 이제 제일 많이 돈을 꽂았으니까 산업은행에서 많이 관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경영 자금 지원을 그 중단을 했다가 또 뭐 승인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실은 채권단끼리도 잘 박자가 안 맞았었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가 너무 복잡한 거야. 내부가. 이러니까 사실은 올바르게 협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 결정적인 게 또 세 번째야. 정부 부처 내에도 갈등이 있어.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게요. 대우 자동차를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팔아야 돼요. 이유는 독자 생존이 안 돼요. 얘들이 당시에 그랬어요. 당시에 파는데 어떤 협상을 해야 돼? 그러면 GM이랑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고용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근데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재경부는, 금감원은 이 두 조직은 대우가 팔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자 생존은 불가능해요. 당시에 얘들도 바보들 아니잖아. 여러분, 공무원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재경부가 있어요. 맞죠? 5급 시험 제일 성적 좋은 애들이 얘들 기본적으로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전략도 볼 줄 알아요. 이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고 보니까 대우 어려운 거야. 빨리 팔자. 근데요, 산자부 황당한 소리 하고 있어. 자력갱생하재. 뭐 북한이야.
자력갱생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산자부는 산업을 서포팅하는 데니까 여긴 자력갱생하지.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건 공정거래위원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아닌가요? 당시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대우가요 GM이랑 협상할 때 당연히 협상 전략 중에 큰 카드 하나가 뭐야? 다른 데 있다잖아요. 다른 데 있다. 아니, 우리 협상의 기본 원칙 중에 네 번째 아니어서 베트나? 그치? 다른 데 있어 이거, 그치? 그래서 대우가 GM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10억 불은 받아야 되는데 1조는 받아야지. 우리 자산이 얼만데.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얼마나 설계를 잘하는데 자동차. 1조는 받아야 돼. 1조.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렇지 1조는 받아야 되는데 너무 비싼데?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GM 안 할 거야? 그럼 우리 현대도 있는데. 그죠? 일종의 베트나예요. 예, 다른 대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대안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참 협상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를 한 거야. 현대는 인수 독점 결과 현대는 인수하면 안 된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독점 심사를 해보니까 현대는 인수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대우의 사실은 일종의 전략적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뭐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가 봐, 그죠? 네. 이렇게 정부 부처에 다 엇박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 채권단에서는 뭐 신규 자금 안 준다고 하더니 또 데모하니까 어쨌든 산업은행이 긴급자원도 줬고 노동부도 또 127억의 생계비를 또 지원하기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 조기 매각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늘어지잖아요. 어쨌든 정부 간에 굉장히 엇박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협상이 훨씬 더 어려운, 제목이 2단계 협상이잖아요. 2단계 협상이 어려웠던 게 지역사회 또 지역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인천 대우차 살리기, 뭐 운동본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매각 반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얘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자력갱생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GM 내부에도 협상 갈등은 좀 있었어요. 그 GM CEO랑 당시 이제 아태본 부장이 이거를 빨리 사자라는 거였고요. GM의 재무부에서 좀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건 아주 마이너한 얘기고요. 자, 중요한 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죠? 결론이요. 완전한 대패배예요. 대패배인데 원래 그 큰 흐름만 얘기하면 대우랑 GM이랑 협상할 때 대우가 GM 쪽에 제일 먼저 그 협상안을 제시했던 게 1조 2천억이었어요. 1조 2천억으로 사가라라는 건데 얼마에 사실 협의를 했냐면 4천억으로 이렇게 당시 환율 계산하면 4천억 정도 돼요. 4천억 내고 사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구조조정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명이 구조조정됐죠. 예. 왜 헐값에 샀나 이런 거 보면은요. 2002년도 당시에 이제 GM이 인수한 인수 자산을 보면은요. 자산 순액을 보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한 1조 3,800억, 1조 4천억 정도 돼요. 이러면은 사실은 장부로 봤을 때는 대우가 제시했던 1조 2천억 정도가 사실은 맞는 가격이었죠. 실제로 산 거는 4천억에 이렇게 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과정을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 협상에 맨 마지막으로 참여했었던 산업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협상은 굉장히 실패한 협상이었고 우리 다시는 이런 협상의 선례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굴욕적인 협상이었겠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카드가 없잖아요. 포드는 안 한다고 선언했어. 그러면 현대를 끝까지 데리고서 뭐냐면 사실은 다른 카드가 있다는 식으로 GM을 압박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주 고맙게 앞으로 나서주면서 현대를 인수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발표를 해놨으니까 전략적 카드도 없잖아요. 그래서 GM 딱 하나 남은 거야. 그럼 이제 선택은 하나지. GM한테 팔든가 말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력갱생이 안 됐어요. 사실은. 뭐 이런 어이없는 협상을 했단 얘기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 우리 대우그룹의 전 오너였던 김우중 회장은 그 회고록을 통해서 뭐 이런 말을 합니다. GM은 대우차를 거의 공짜로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다. 원래 인수 가격이 12억 달러다, 20억 달러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사는한테 20억 달러 지원 자금을 받고 뭐 각종 좋은 조건은 다 붙였으니까 실제로 가져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뭐 지나고 보면 이 대우차가 GM 대우차가 뭐 협상을 잘못했다, 뭐 이게 잘했다는 쪽보다는 훨씬 비중이 많은데 제가 이 케이스를 왜 하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요. 1단계 게임보다는 2단계 게임이 훨씬 어렵습니다. 당시 말씀드린 대로 대우를 대표해서 협상장에 앉았던 대우 관계자도 있을 테고 산업은행 관계자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GM과 협상하는 이런 것보다 뭐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바로 2단계 게임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노조 설득해야 되는데 노조는 갈라져 있어. 채권단은 또 갈등이 있어. 정부 부처 내에도 갈등이 있고, 뭐 누구는 조기 매각 빨리 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자력갱생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지역 정치인은 또 따로 있어.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협상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협상 볼 때 협상의 적은 사실은 상대편을 설득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내부의 협상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은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대우는. 여러분 대우는 어떻게 됐죠? 그 이후로요. GM이 인수했죠. GM이 인수를 하다가 그죠? 예, 현재도 GM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고 뭐 우리 쌍용자동차도 당시에 팔렸었죠. 쌍용자동차는 운이 나쁘게도 계속 주인들이 바뀌었죠. 당시 이제 IMF 때 이제 쌍용자동차는 중국 회사에 팔렸습니다. 상하이 자동차죠. 상하이 치차에 팔렸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또 어려워졌죠. 그래서 또 한 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들어와서 샀죠. 요즘에 또 어렵죠. 거의 10년 주기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쌍용자동차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독자 생존할 수 있을라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훈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2단계 협상, 퍼트남의 그 2단계 게임 이론까지 했고요. 요 게임 이론은 요 사안이 좀 복잡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